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와 몇 년 전부터 인연이 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깨끗하고 넓은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으로는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저녁 식사 때 두 분이 말씀 나누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날 전후로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선물을 잔뜩 사서 오시곤 했습니다. 각종 건강식품과 먹거리들 사이에 제 선물인 장난감도 몇 개 껴 있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게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들이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처음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건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선생님, 엄마 왜 안 와요? 그러게, 오늘 일찍 끝나는 날이라 유치원 버스 도착하는 시간을 착각하셨나? 선생님이 집까지 같이 올라가 줄게. 가보자. 유치원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와 함께 집까지 올라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관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에서 큰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그 소리는 더 정확하게 들렸죠. 어머니가 소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물러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어떡할 거야. 현성이 내년이면 초등학생이야. 앞으로 돈 나갈 곳도 많은데 어쩔 거냐고. 난 못해. 이혼해. 이혼.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했잖아. 길게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봐. 선생님이 얼른 제 귀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벌컥 문을 열었고 선생님은 가셨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싸웠어요? 응? 아니야, 현성아. 엄마랑 아빠가 왜 싸워? 현성이 배고프지? 간식 먹자.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우신 것처럼 눈이 붉어져 계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 번 들키고 나니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여긴 건지 조금씩 제 앞에서 싸우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초반엔 눈치라도 보더니 나중엔 대놓고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귀를 꽉 막고 눈을 꼭 감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상황에 여러 번 놓이게 되니까 어느 정도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싸우시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돈 얘기였습니다. 커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회사에 위기가 올 정도로 큰 금액이었답니다. 심지어 동업자에게서 제대로 당한 것이었죠. 보증을 왜 섰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니? 하면서 싸우더니 나중에는 어머니가 아버지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숟가락을 세게 놓거나 빨래통에 빨래를 제대로 안 넣었을 때에도 화를 내셨습니다. 두 분은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있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저는 그때 주말에 아침 일찍부터 영어학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학구열이 넘치셨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하리만큼 해가 쨍쨍하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늦잠을 잔 거였죠. 벌써 11시를 넘어가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안 깨웠을까 하고 얼른 방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 아침부터 또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왜 또 저러시는 걸까? 혹여나 제가 늦잠 잤다고 혼내시면 어쩌나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두 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를 못 참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화분을 던지셨습니다. 한 번도 몸싸움이 오간 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빨간 꽃이 있는 화분을 아버지 쪽으로 던져 와장창 하며 깨지던 순간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화분을 깨서 거실이 온통 흙과 화분 조각으로 가득한데도 어머니는 참을 수 없었는지
아버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마구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맞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유치원 보낼 때부터 초등학교는 무조건 집 근처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낼 거라고 했었거든요. 시험까지 보고 들어가는 그 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이혼 후 제 양육자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던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성아, 엄마는 현성이 보러 안 올 거야. 너희 아빠랑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불쌍한 현성이. 엄마가 정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눈은 슬픈 눈을 하고 계셨지만 그 말은 분명 악담이었습니다. 제가 성공하지 못할 거란 악담이었죠.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고 저는 아버지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생각보다 더 힘들었나 봅니다. 저희는 살고 있던 좋은 집을 팔아야 했고 시골에 있는 친할머니 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이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낡고 좁았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주말에만 집에 오셨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평일에는 집에 안 오셔요?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아빠가 너무 바빠서 평일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우리 현성이 보러 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평일엔 아빠 회사에서 주무셔요? 응, 아빠 힘들겠지. 우리 현성이는 돈 조금만 벌어도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말아라. 네, 할머니. 아버지는 정말 바쁘셨습니다. 회사는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아버지 개인 사정도 좋지 않으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할머니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산에 가시면 저도 따라서 가고 시장에 가시면 따라가고 밭에 가시면 따라갔습니다. 물론 학교는 다녔습니다. 사실 학교 처음 갔을 때 좀 놀라긴 했죠. 유치원을 다녔을 때에도 같은 나이대 애들이 20명은 넘었는데 여기는 1학년 전체가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싫고 좋고보다는 신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유치원 때부터 같이 놀던 애들이라 자기들끼리 많이 친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애들이 타지에서 온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수업 듣고 노는 게 재미있었는데 1학년 때는 학교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학교를 걸어서 다녔는데 걸어서 3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 사정도 비슷했고요. 게다가 집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조금만 놀다가 각자 집에 갔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던 곳이라 늦어지면 어두워서 집 가는 길에 논두렁에 빠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랬으니 저는 할머니와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것 중에서도 시장에 쫓아가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매번 가는 거였지만 시장은 볼거리가 정말 가득했거든요. 그 엄청난 식재료들이 제 눈에는 너무 신기했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장사하시는 몇 시간 동안 시장은 제 놀이터였습니다. 여기저기 활보하며 사장님들께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여쭈니까 시장 안에서도 저를 모르는 분들이 없으셨죠. 8살짜리 꼬마애가 그러고 다니니 얼마나 웃기고 귀엽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거의 매일 받았습니다. 현성이 왔냐?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낙지가 잔뜩 들어왔는데 이거 좀 가져가라.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럼 가서 할머니한테 맛있게 볶아달라고 해. 감사합니다. 싱싱한 해산물부터 과일, 반찬, 고기까지 사장님들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요. 제가 시장 돌아다니면서 식재료들 맛을 엄청 봤습니다. 제철 과일 새로 들어오면 사장님이 한 조각 주는 거 맛보고 맛있는지 말해줬고요. 생선 가게에 낙지나 쭈꾸미 들어오면 다리 하나 없는 거나 비실비실한 거 골라내기도 했고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도 먹으면서 간도 봐드렸습니다.
제가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다니고 간도 잘 보고 시장 곳곳 소식도 전하고 하니 저는 시장에서 유명 인사처럼 사장님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제 식재료, 음식 사랑은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저희 할머니가 요리 솜씨도 좋으셔서 맛있고 다양한 요리도 많이 먹다 보니 요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고요. 동네에 죄다 논이랑 밭만 있고 좀만 가면 낮은 산도 하나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고추 따고 추워지면 깨 털고 밤 따러 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농사도 많이 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말하던 성공한 사람이 못 되겠구나. 그럼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걸까? 어른이 되면 나는 실패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책상에 앉아 공부하려 해봐도 그건 제 길이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엉덩이도 근질거리고 소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농사 짓고 시장 가서 구경하는 걸 택한 거였죠.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던 것과는 다르게 시장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야, 현성아, 너는 뭘 해도 되겠다. 또래와 다른 취미를 가진 조금은 유별난 아이였던 제가 재밌어서 하신 말들이었겠지만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나는 간도 잘 보고 사교성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자신감을 얻기도 했고요.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서 밖에서 세상을 경험하며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막 입학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동네는 3월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춥기도 엄청 추웠고요.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 제설 작업도 따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 겨울 내내 길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 동네에 사셔서 겨울에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 할머니와 저한테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어머니, 이 신발이 눈길에 좋대요. 너무 추우니까 집에서 보일러도 꼭 틀고 계시고 이 신발 꼭 신고 다니세요. 아이고야, 널린 게 신발인데 뭐 한다고 돈을 쓰고 그러냐 너는. 어머니, 맨날 똑같은 신발만 신으시는 거 제가 모를까 봐요. 괜히 아끼지 마시고 험하게 신으세요. 아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사준 신발 어떻게 신고 다니냐며 현관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서는 여전히 맨날 신으시던 신발만 신으셨습니다. 밑창도 달아서 눈길에 몇 번이고 넘어지실 뻔 하셨으면서 고집을 부리셨죠. 그러더니 기어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말 새벽, 저는 할머니와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눈이 와서 그런지 오늘 진짜 추운데요? 길도 많이 미끄러워요. 아버지가 사주신 신발 신으세요. 현성아, 할미가 이 길을 한두 해 걷냐?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자. 오늘 가져갈 것도 많아. 몇 번이고 할머니를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원래 신던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실 저도 할머니랑 같이 몇 해를 같은 길을 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안일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카트에 장사할 물건 가득 실어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정말 찰나에 발생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갑자기 쭉 미끄러지시더니 옆에 밭이랑 턱이 좀 있었는데 밭으로 카트랑 같이 떨어지셨습니다. 우당탕탕 소리 내면서 카트에 있는 거 다 떨어지고 넘어진 할머니 다리 위로 쇠로 되어진 카트가 콩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얼른 할머니한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움직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골이고 새벽이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길목 계속 뛰어다니면서 할머니 살려달라 소리 지르다가 그 밭 주인인 아저씨네 가서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그제야 제 소리 들은 아저씨가 나와서 할머니 보시고 기겁을 하시더니 119에도 전화하시고 할머니 차에 태우고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길고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병원 도착하자마자 아저씨가 응급실 앞에 차 막 대놓고 의사랑 간호사들 죄다 불러오셨고
덕분에 할머니가 빠르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실 때 같이 있던 사람이 저이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도 저니까 간호사들이 막 할머니 원래 지병이 있으셨냐? 어떻게 넘어지셨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셨냐? 어떤 카트가 다리에 떨어졌냐 하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줄 붙잡고 설명을 드렸고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할머니를 살펴보셨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피도 뽑는 와중에 데려다 주신 아저씨께서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오자마자 분주하게 검사를 마치고 아저씨는 가서 할머니랑 같이 넘어진 짐 정리해두고 옷 좀 챙겨 입고 오신다며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런닝에 외투만 걸치고 나오셨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옆을 지키는데 한참 있다가 의사분이 오셨습니다. 이병숙 씨 보호자분? 어른은 안 계시나요? 아버지가 오시는 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넘어질 때 같이 있었다고 했죠? 많이 놀랐겠어요. 우선 할머니는 지금 놀라서 잠깐 기절하신 거고요. 조금 있으면 깨어날 겁니다. 정말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런데 넘어지실 때 쇠로 된 카트가 다리 위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깨어나신 다음에 다시 사진을 찍어봐야 할 것 같지만 허벅지 부분이 골절이 된 것 같습니다. 환자분 깨어나면 많이 아프실 테니까 저희한테 바로 말해주세요. 골절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깨어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할머니는 20분쯤이 지나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이 바로 달려왔고 할머니는 수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타이밍 딱 맞게 아버지가 오셨고 할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회복이 느려 꽤 오랜 기간 깁스를 하고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저르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사건이 제 탓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신발을 신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카트를 내가 혼자 끌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계속 후회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후에 할머니한테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물 한 잔을 드시더라도 제가 먼저 뛰어가서 할머니 물 떠다 드렸고 할머니 신발 신는 것도 불편해하셔서 매번 제가 신겨드렸습니다. 시장에 갈 때 짐이 많은 날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할머니랑 같이 카트 끌고 모셔다 드리고 학교 가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3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불편했던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할머니를 챙겨드리는 게 이미 몸에 익었던 건지 저는 남들이 효자보다 더한 손주라고 할 정도로 할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부모님 이상으로 특별하신 분이었으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 연세가 참 많으셨거든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람을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셨고요. 제가 17살 때의 어느 봄날, 할머니는 아주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혼자서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찌나 많이 울었는지 울다가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빚도 어느 정도 갚고 사업도 안정이 된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모든 추억, 할머니의 냄새, 손길,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한데 가슴 한쪽에 할머니를 묻어두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쭉 못했습니다. 학교도 꼬박꼬박 잘 나가고 성실하긴 참 성실했는데 공부하는 건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남들이 수능 공부할 때도 저는 남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학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대학교에 가라고 하긴 하셨지만 저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어중간하게 해서 흥미도 없는 과 가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다른 길 알아보기로 했었죠. 제가 재밌어 하는 게 뭘까 생각하는데 제가 시장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20살의 나이부터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애가 뭐하러 이런 시장에 들어오냐며 물건이나 제대로 팔겠냐며 가서 공부나 하라고 잔소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 시장 저 시장 돌아다니면서 일 좀 시켜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다 설 대목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시장 안 고깃집에서 한번 들어와 팔아보라고 했었죠. 저는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그동안 시장에서 봐왔던 사장님들의 모습을 흉내내었습니다. 20살이었지만 넉살도 좋고 할머니들한테도 예의 있게 하고 물건도 꽤 잘 파는 게 사장님 눈에 예뻐 보였나 봐요. 그 이후 쭉 그 정육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하면서 고기 손질하는 거 배우고 유통되는 것도 보고 거래처 나가는 것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군대 다녀오고 어린 나이였지만 제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본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보기로 했습니까? 아이디어랑 열정만 넘쳤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일인 젊음이 있었잖아요. 정육점 일하면서 모아둔 돈 조금 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발로 뛰면서 돌아다녔죠. 처음에는 인터넷에 고기를 파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정육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소매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떼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잘 팔면 사장님한테도 좋은 거였으니까요. 좋은 품질 고기 좋은 가격에 보여드리면서 손님 모으려고 이벤트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박스, 두 박스 나가던 게 나중엔 하루 종일 택배만 싸도 부족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느낀 저는 제 또 하나의 특기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간보기였죠. 저는 양념된 고기, 이를테면 제육볶음이나 돼지갈비 같은 걸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양념해주는 공장 찾는다고 엄청 고생을 했었네요. 그러면서 사무실도 큰 곳으로 얻고 직원들도 구했습니다. 좀 더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돼지고기 특수 부위도 팔게 되었고 입소문도 꽤 타고 좋은 후기들도 많이 쌓였죠.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이 바로 집밥이었거든요. 사실 조리가 다 되어 있는 음식들로 집밥 구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다들 입맛도 천차만별이고요. 하지만 최대한 정성을 많이 담아서 집에서 많이 먹던 음식이나 집에서 하기 어려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밀키트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키트 사업은 제가 28살, 29살 그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생각하는 데에 할머니 몫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게 집밥이라 하면 할머니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기 싫었습니다. 대충 가격 맞춰서 식재료 떼오거나 양념에 들어가는 소스들도 아무거나 쓰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농장도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들 떼어와서 포장해서 나가는 공장이 필요해서 그맘때 경기권에 공장도 하나 얻었었고요. 서울에 있던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쓰면서 공장이랑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했었죠. 막 밀키트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였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아침에 사무실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경기도 공장 넘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1월이라서 엄청 추웠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엔 무슨 메뉴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저희 공장 부근에 굉장히 인적이 드물거든요. 서울 외곽의 흔한 한적한 경기도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 시골은 아니고 사람들도 꽤 살고 대형마트도 있지만 길거리에 차도 많이 없고 조용한 그런 풍경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길을 한참 지나는데 신호등 쪽에 뭐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인도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인도에서 차도로 튀어나올랑 말랑하는 아슬아슬한 위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라니가 쓰러졌나 하고 화들짝 놀라서 피했습니다. 깜짝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사이드 미러로 보는데 형체가 고라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른 차 돌려서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쓰러져 있던 건 고라니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할머니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혹여나 다른 차가 할머니를 못 보고 사고가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냐길래 설명해줬더니 인근에 사고가 나서 구급차가 모두 거기 몰려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근처에 화재 사고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날도 너무 춥고 할머니가 맥박도 너무 불안정하신 것 같아서
119 대원분과 계속 통화하면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데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넘어지신 게 떠올라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차가 없어서 정말 엄청 밟아서 달렸습니다. 빠르게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로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니요, 제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께 저희가 연락 취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보호자를 대신해서 제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왜 거기 혼자 계셨던 건지, 어쩌다 쓰러지신 건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누가 할머니! 라고 외치면서 헐레벌떡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릴 적 저희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왔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생인 그 아이는 학교에서 온 건지 교복을 입고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게 뭐야 할머니! 왜 그래? 눈 좀 떠봐! 저 할머니 곧 깨어나신다고 하셨어. 다치신 곳은 없고 갑자기 저혈당이 오셨나 봐. 할머니가 원래 당뇨가 있으셨어? 누구세요? 아, 할머니가 신호등에 쓰러지신 거 보고 내가 모셔왔어.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당연한 건데. 할머니 당뇨 있으세요. 약도 드시는데 쓰러지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구나. 많이 놀랐겠다. 선생님하고 온 거니? 다른 가족은? 네, 선생님하고. 다른 가족은 없어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서. 아, 그렇구나. 저 괜찮으면 할머니 깨어나시는 거 보고 아저씨 가도 될까? 아저씨는 할머니 생각이 나서 걱정이 돼서. 네, 그럼요. 당연히 되죠. 저는 아이를 마주하고 앉아서 할머니가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일어나셨을 때 힘드실까봐 편의점에서 초콜릿이랑 아이랑 같이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주스들을 사서 갔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긴 시간이라 배가 고플 법도 한데 아이는 할머니 깨어나면 같이 먹는다며 편의점 봉투를 꼭 안고 할머니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고 대견하면서도 제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할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외상도 없고 특이 소견 없다며 수액만 다 맞고 가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우는 손자를 꼭 안아주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막 깨어나셔서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셨습니다. 아, 할머니, 신호등에 쓰러져 계신 거 제가 모셔왔어요. 119에 전화를 했는데 인근에 사고가 났었나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기에 제가 모셔왔습니다. 큰일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장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신호등서부터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어떻게 온 건지 완전히 기절을 했나 봐, 내가. 우리 강아지 오래 보려면 건강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니요, 보답이라뇨. 당연한 거죠. 아이가 많이 걱정했어요.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예쁜 강아지.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랑 아이랑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 있다간 정말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급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 명함인데요. 가지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어지럽다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 절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아까 아이한테 들었는데 두 분께서만 산다고 들어서요. 혹시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모실 테니까 연락 주세요. 할머니께서 무어라 대답도 하시기 전에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나오는 길에 응급실 병원비도 계산을 했습니다. 응급실 병원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검사 몇 개에 링거 하나 맞으면 돈 10만 원이 우습더라고요. 적은 돈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대신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공장에 가는 중에, 공장에서 회사를 가는 중에 할머니가 쓰러지셨던 그 길만 지나면 할머니와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지내고 계신 건지, 혹시 또 쓰러지시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그때 병원에서 보셨던 저희 할머니 구해주셨잖아요. 저 그때 그 애인데요. 아,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겼니? 또 쓰러지신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혹시 저희 동네 사세요? 아저씨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나한테? 갈게. 어디로 갈까? 저는 그날 바로 그 동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온 건지 귀여운 교복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 배고프지? 우리 뭐 좀 먹자.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럼 제일 싼 거. 응? 아저씨가 사줄게. 비싼 거.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도 돼요? 그럼 제일 비싼 거 먹어. 그때 갔던 식당이 그냥 돈가스 팔고 우동 팔고 덮밥 팔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는 너무 좋아하면서 돈가스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동우요. 이동우. 동우구나. 아참. 그런데 나한테 줄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이가 깜빡했던 게 생각났는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가방에 커다란 주머니를 열더니 그 안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또 열어서 보물을 꺼내듯 무언가를 소중히 꺼내더군요. 지갑이었습니다. 산지 꽤 되어 보이는 낡은 문방구에서 파는 지갑이었죠. 아이는 지갑을 열더니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12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잘 펴서 두 손으로 잡더니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때 저희 할머니 병원비 계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요. 그동안 조금씩 모은 거 이게 전부인데 일단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좀만 더 크면 더 모아서 드릴게요. 이걸 받으라고? 네, 제 전 재산이에요. 할머니는 모르세요. 할머니 돈 없으신데 병원비 때문에 마음 쓰실까봐 제가 병원비 공짜로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꼭 다음에 다 모아서 드릴게요. 아니, 아니, 동우야, 아니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울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돈을 모아서 가져왔을지, 또 할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 아저씨 왜요? 왜 우세요? 동우야, 돈 주지 않아도 돼. 네가 열심히 모은 돈이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 아저씨가 그날 할머니 병원비 낸 건 아저씨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동우가 돈 주지 않아도 돼. 그래도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뭔가 해주고 싶다는 동우의 말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적 시장 사장님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동우가 제 밀키트들 간을 봐주는 거였죠. 사실 테스트도 여러 차례 하고 직원들, 거래처들 사장님들까지 모두 맛을 봐주시고 통과를 해야 출시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명목으로라도 아이에게 제 것을 나눠주고 싶었고 아이도 이걸로 미안함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 아이의 집으로 밀키트를 여러 개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음식을 먹어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맛을 평가해 주었습니다. 맨날 맛있다, 진짜 최고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다 하는 칭찬만 가득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저와 아이는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맛있는 거 한번 사주자
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갈수록 아이랑 대화하는 것도 재밌고 할머니 근황도 들으니 좋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가 16살이었고 그 다음 해에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저희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동호야, 학교는 어때? 재밌어? 네, 중학교 때 친구들이 같은 반 돼서 좋아요. 그거 진짜 좋겠다. 공부는 어렵지는 않고? 어려운데 할만해요. 와, 정말? 동우 공부 잘하나 봐? 네, 저 이번에 중간고사 반에서 1등 했어요. 뭐? 1등? 진짜? 동호랑 1년을 알고 지냈는데 동호가 한 번도 성적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서 그런지 반 1등을 하는 동호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성적 얘기를 하면서 딱히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호야, 왜 기분이 안 좋아? 설마 전교 1등이 아니라서? 아니요. 그건 꿈도 안 꿔요.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나 싶어서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도 알잖아요. 저는 대학교에 못 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 동호야? 대학교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장학금 받기도 어려운 거고. 설령 받는다고 해도 저는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대학생 때도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드려야죠. 그래서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한테는 사치예요.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머리까지 나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에 어떤 17살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남모르게 마음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기에 더 안타까웠죠. 동호야, 너 정말로 대학 안 가고 싶어? 네. 진짜? 아저씨가 보기에는 아닌데.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해? 너 아저씨 알잖아. 아저씨네 집도 정말 힘들었어. 할머니랑 둘이 살던 것도 동호랑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저씨가 잘하는 일 잘해내면서 살고 있잖아. 그렇지? 네, 대학 가고 싶어도 가고 싶긴 하죠, 저도. 그러면 아저씨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 뭔데요? 공부 더 열심히 해. 동호가 정말 노력해서 전교 1등 하면 아저씨가 대학 등록금, 생활비 다 지원해 줄게. 네? 아저씨가 왜요? 동호가 아저씨 밀키트 맨날 평가해 주잖아.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정말이에요? 그럼 사실 동호가 전교 1등을 하지 않아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동호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며 떠났지만 왜인지 동호의 눈에서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호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고요. 제 예상대로 동호는 저와 약속한 지 4달 만인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어찌나 대견한지. 그때 할머니랑 동우랑 셋이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동호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전교 1등을 한 번 더 한 적도 있고 그 후에도 전교 5등 안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찌나 대견한지 마치 동우가 제 아들이라도 된 양 어화둥둥 동우를 엄청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동호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고려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동우가 학교 성적도 성적이지만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도 맨날 1등급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서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할 수 있는지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 아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죠. 저는 약속대로 동호가 대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돈을 전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몇 번이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동호랑 예전부터 한 약속이라 꼭 지키고 싶다며
할머니를 설득했죠.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도 많았기에 등록금으로 많은 돈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괜찮은 오피스텔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동우가 혼자 계실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제가 공장 오가면서 동우 대신 할머니도 자주 찾아뵙고 동우도 주말마다 할머니를 만나러 오갔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올해 초 저희 동우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사업하면서 참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동우만큼 똑똑하고 혼자서 척척 뭐든 잘해내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잘해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장한 일인데 마음씨도 정말 곱고 요즘 애들답지 않게 생각도 참 깊습니다. 회사 알아볼 때도 스터디다, 토익이다, 학교 시험이다 엄청 바쁘게 생활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불평 한 번 없이 힘든다는 말 한 번 없이 착실하게 잘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요. 그렇게 노력해서 대기업 떡하니 붙더니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그동안 받은 것들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다 갚으면서 살게요.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이 녀석 그 말이 진심이었나 봅니다. 올 가을에 갑자기 월급 모아서 샀다면서 저한테 양복 한 벌 선물하더라고요. 저도 참 주책이지. 그거 받고 감동받아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며 참 많은 인연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인연, 질긴 인연, 좋지 않은 인연 등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겠죠. 그 중에서도 동우와 저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인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받으며 같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동우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